그 다음에 유상증자예요. 증자는 증자인데 돈 받고 하는 증자죠. 자, 유상증자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뭐냐면요. 예요. 이거 어떻게 정할 거냐고요. 주식을 파는데 얘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게 유상증자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예요. 당연히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건 아니에요. 당연히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이러면 바로 증여세 포탈로 바로 세무세가 날아와요. 그래서 이게 성립 안 하기 때문에 또 자본금을 충실하는 게 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본금이 증가했다고 자본금 충실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차차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주식회사 학원을 하는데 이제 돈이 필요했어요. 이제 좀 벌려보고 또 판 좀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투자를 받을 거예요. 얼마를 받을 거냐면요. 제 와이프로부터 제 와이프가 지금 제 와이프 의사다가 지금 서울대 로스쿨 가서 변호사. 그래서 공직에 있어 근데 돈을 못 벌어요. 어쨌든 제 와이프가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저한테 이제 110만 원의 증자를 할 거예요. 110만 원을 들어온다는 게 정해졌어요. 110만 원을 줄 거예요. 왜 110만 원이냐면 지금 이 회사의 자본금이 110만 원이거든요. 자, 110만 원 올 건 정해졌어요. 남은 거는 뭐냐면 매주 줄 거냐 나왔죠 이제. 매주 줄 거냐. 근데 이제 그게 있죠. 그 주식을 유상증자할 수 있는 방법은 처음에는 주주 배정. 주주에게 동일한 비율로 줘야 된다. 현실 세계에 절대 없습니다. 주주들이 동일하게 돈을 줄 거면요. 빌려주든지 뭔 방법으로 하지 이렇게 복잡하게 증자 같은 거 안 해요. 세금 내가면서. 증자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우리 주주들 말고 누군가로부터 돈을 땡겨오기 위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칙은 당연히 주주들에게 먼저 물어봐야 돼요. 사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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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퍼센트에서 줄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연히 다 안 한다 그래요. 없으니까 돈이. 그 돈 있으면 딴 거 하죠. 뭐하러 또 그거 하겠어요. 그래 그 다음 나오는 게 삼자 배정. 한 명 찍는 거죠. 우리 주주들 다 돈 없다고 하니까 제 돈 있으니까 쟤 찍어서 줄게. 삼자 배정. 그 다음은 공모. 찍을 사람조차도 없어요. 아까 한 거랑 똑같은 거죠. 저 회사 하나 있는데 돈 좀 주세요 이렇게 손들어서 이렇게 적어내세요 이렇게 주는 거 공모. 이 방식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당연히 삼자 배정이겠죠. 공모는 사실은 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할 수 있는 거라고 뭐 저런 거 있어요. 뭐 롯데 쇼핑이 상장할 때 상장 요건에 뭐 주주가 몇 명 이상이 돼야 되는 얘기 있거든요. 근데 롯데 쇼핑은 비상장할 때 몇 명 안 돼요 주주가.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면 일부 지분을 공모시키는 거예요. 그 숫자를 모으기 위해서. 그럴 때 아니면 공모가 사용될 리가 없어요. 진짜 돈이 필요해서 주장할 때는 삼자 배정을 찍어서요. 너 들어와라. 그리고 M&A도 이런 방식으로 많이 진행이 돼요. 너 들어와 대신 돈 왕창 내고 지분은 왕창 줄게. 그러면 제가 오늘까지 100% 대주주였는데 제 친구 광일이가 110만 원이 아니라 1100만 원을 그 회사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저는요? 지분율이 뚝 떨어지겠죠. 그 회사 주인은 이제 광일이가 되는 거죠. 그럼 제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중에 유상감자나 이런 걸 해서 나가면 돼요. 시장에 가다 팔아버리면 안 해, 주식은. 그런 식으로 해서 삼자배선 유상증자 방식으로 되게 M&A도 많이 해요. 코스닥의 작은 회사들은 그런 식으로 M&A를 해요. 내 지분을 제 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상장회사 같은 경우는 대주주라고 해봐야 20%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영권을 넘겨줄 정도로 쟤한테 내 지분을 다 넣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삼자배정 결의를 해가지고 제가 왕창 들어오게 해서 제 지분을 확 늘려주는 방식으로 그 회사의 경영권을 많이 해요. 어쨌든 삼자배정, 즉 제 와이프 이주윤 변호사한테 찍어갖고 제가 110만 원을 받을 거예요. 자 이제 발행가를 정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딱 드는 생각 액면가대로 받으면 되죠. 그대로 한번 출발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46페이지에 보시면 딴 거 다 빼고요. 딴 거 다 빼고 자본금이나 자본 총계 계정만 보세요. 자본금이 11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 와이프한테 110만 원 액면가를 발행해 줬어요. 액면가로. 그러면
이게 1000주니까 1000원짜리 1100주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그렇게 있어요. 그럼 제 와이프한테 똑같이 110만 원의 자본금을 발행해 준다는 얘기는 1000주짜리 주식 1100주를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증자가 끝나고 나면 나도 지분율 50, 제 와이프도 지분율 50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47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증자 후 자본 총계를 보세요. 얼마예요? 360만 원이잖아요. 자, 그럼 이주희 변호사는 이 중에 얼마가 자기 몫이죠? 50%니까 180만 원. 맞죠? 맞잖아요. 근데 이주희 변호사 얼마 줬죠, 나한테? 회사에? 110만 원. 110만 원 액면가 발행으로 집어넣자마자 이분은 180만 원짜리가 돼요. 그냥 날로 드신 거죠, 제 열심히 일해놓은 거를 1년 동안. 아무리 제 와이프시지만. 그래서 이게 되면 바로 연락 와요. 증여. 증여한 거잖아요. 그럼 제가 70만 원 그 와이프 던져준 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발행하면 바로 증자로 전화 와요. 증여를. 어제 말씀드렸지만 증여 전화는 바로 오지 않고 정확히는 한 2년 좀 뒤에 와요. 가산세까지 잔뜩 붙여가지고. 그러면 연락 오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죠? 이제 이미 일은 벌어졌잖아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달라는데 빨리 주는 수밖에. 그리고 이걸 만약에 백시켰다. 그러면 자인하는 꼴이 되는 거죠. 나 증여했었어요. 그리고 자인하는 꼴이잖아요. 그리고 2년 이후에 재증여는 또 증여해요, 그게. 그러니까 2년 안에 재증여를 해야 이게 증여가 취소가 되고 뭐 이렇게 기준이 있어요. 세법상. 근데 국세청은 똑똑하니까 당연히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연락이 와요. 아무 조치를 할 수 없게. 그러다 재증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증여세를 또 내야 되죠. 제가 와이프한테 증여를 했다는 걸 내가 자인을 했고요. 와이프가 다시 나한테 또 증여를 한 거잖아요. 그럼 두 번 내야 되는 건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발생하죠. 아무튼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라면 상법에서 법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헤맬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액면가대로 주면 되잖아요. 발행 주식 그 들어오는 돈 맞춰가지고. 이게 아니라서 이제 다들 이제 안드로메다라고 딱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생각을. 제 와이프가 증자하기 전에 이 주학원이나 회사의 자본금 총계가 얼마냐면요, 이만큼이에요. 맞죠? 맞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 와이프가 110만 원을 이 회사에 넣을 거예요. 네, 넣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증자 후의 회사는 이렇게 생겨보면 360만 원짜리 회사가 될 거예요. 자본 총계가. 자, 그리고 나서 원래 주식이 1100주가 있었고요. 제가 갖고 있는 거, 대표님 갖고 있는 거. 몇 주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와이프한테 몇 주를 발행해 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적으면 요만큼이 뭐예요? 증자 후에 제 와이프가 가지게 될 지분율이죠. 증자 후에 가지게 될 지분율이에요. 요 금액이 증자한 금액과 똑같으면 되잖아요. 그럼 아까 말한 그 문제는 안 생기잖아요. 증여의 문제는 안 생기잖아요. 자, 요 방정식 풀어보시면 다 잊으셨죠? 옛날 생각입니다. 중학교 때 수준이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발행을 하면요, 몇 주를 줘야 되냐면요, 주르주르 하면 484주를 줘요. 제가 이주인 변호사한테 484주를 주면 요 등식 만족을 해요. 못 믿으시겠으면 여기 넣어보세요. 요것만 맞을 거예요. 484주예요. 484주라고요. 액면가가 얼마라고요? 이 회사의 액면가가? 1000원. 그럼 자본금으로 잡힐 수 있는 금액은 얼마요? 48.4만원. 48.4만원. 요게 자본금이랑 계정 과목을 할 거예요. 근데 이주인 변호사 저한테 얼마 줬습니까?
이 회사에 110만 원. 통장에 110만 원이 들어왔는데 자본금으로 잡을 수 있는 건 48만 4천 원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52만 6천 원이죠. 아, 62만 주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어디다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이 회사가 영업해서 번 건 아니잖아요. 이익도 아닌 것이고. 그래서 자본 거래로 생긴 거다. 그래서 자본이익금이라 그래. 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정확한 자본이익금 안에서도 또 계정 과목이 정확히 뭐냐면 주식을 액면가보다 초과해서 발행해가지고 남은 돈이다. 그래서 주식초과 발행금이라 주발초라고 해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에요. 반대로 돼. 주발초,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잡아서 자본 계정에 적어놔요. 즉 저희 와이프는요, 저랑 똑같이 1,100만 원의 돈을 들여놓고는, 110만 원의 돈을 들여놓고는, 더 정확히 100만 원이겠죠. 저는 100만 원 현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일 처음 설립할 때. 그리고 무상증자 통해갖고, 제가 본 것도 중에 자본을 일부 전입해가지고 110만 원이 된 거고. 저는 100만 원의 돈을 넣어서 1,100주를 가지고 있고, 결론적으로, 제 와이프는 110만 원이나 돈도 더 많이 넣었는데도 484주밖에 안 갖고 있어요. 그 지분율이 뭐 6대 4 정도 되나요? 뭐 지분 정해지겠죠. 네. 이렇게 나눠줘요. 이러면 증여 문제는 없어요. 일단 증여 문제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발행가액 이렇게 정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생각 잘 해보세요. 이제 법적으로는 상증법이나 기타 등등법에서 비상장 주식의 거래는 이렇게까지는 하는 걸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당연히 그 우호적인 거래죠. 부모 자식 간의 거래일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비율대로 자식에게 많이 물려줘야 되니까 상법상 그 세금 안 내고. 그렇지만 동상정이 독립된 제3자 간의 거래는 이렇게 못해요. 자, 아까 제가 그랬죠. 제가 1년 동안 얼마 벌었다고. 이 회사가 창립해서 1년 동안 170만 원 벌었어요. 맞죠? 170만 원 벌었다. 개업하자마자 6개월, 실질적 장사는 6개월밖에 안 했는데 170만 원의 돈을 벌었다. 자, 그래서 이지훈 변호사의 지분율이 이렇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요, 제가 69.4%가 되고요, 와이프가 30.6%가 돼요. 올해도 새로 올 한 해도 제가 큰 삽질을 안 하는 이상 이건 벌겠죠. 사실 첫 해 이만큼 벌었는데 두 번째 이거 못 벌겠어요? 제가 뭐 큰 사고 안 치는 이상? 다들 이거는 번다고 생각하기 합리적이라고. 자, 그럼 170만 원 중에서 근데 우리 이지훈 변호사 몫이 얼마죠? 30% 곱하면 37에 21, 51만 원이죠. 그렇잖아요. 그냥 큰일 없으면 우리 이지훈 변호사께서는 51만 원을 버실 거예요. 이번 한 1년 지나고 나면. 근데 이 회사에 얼마 투자하셨죠? 꼴랑 110만 원 하셨거든요? 수익률 몇 프로예요? 40. 이건 원래 계산 계산 못하는 거예요. 자그마치 47%의 수익률이에요. 제가 좀 삽질한다 그래 봐도 뭐 조금 더 낮아지겠죠. 그리고 첫 해하면 저만큼 벌었는데 제가 더 열심히 뛸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사실은 더 올라갈 확률이 무지나 높아요. 이런 투자 기회 있으면 저한테 꼭 좀 전화 주십시오. 그 왜 사채업자들 돈 많이 번다 그러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요, 그분들 수익률이 이거예요. 그분들 자기 돈 갖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 빌려올 거 아니에요. 이런 어둠의 세상에 돈을 넣는데 그 사람들이 뭐 여기 50% 대출해주면 자기가 조달해온 돈은 얼마겠어요? 30% 넘어요. 그 부분도. 여기 계신
예, 돈 많이 버셨잖아요. 없어. 거지예요, 거지. 의사시거든요. 거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돈 좀 더 벌겠다고 사채업 하시는 데 투자 안 하실 거잖아요. 네, 당연하죠. 네, 그건 그렇잖아요. 예, 아무도 얼마나. 그러니까 사채업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높은 요구 수익률을 한다고요. 투자했다 걸리면 청문회도 못 나고 하니까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많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30%에 빌려오셔가지고 45%, 50%에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럼 20% 벌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50%에 빌려간 사람들 반 이상 도망가겠죠. 못 갚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거기도 이걸 넘기기 힘들대요. 그렇게 힘겹게 사시는데 지키 빗물 때려 부셔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데도 이거 못 본대요. 그런데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누군가가 나타나요. 학원 사업은 정상적인 사업이잖아요. 누군가가 나와서 그러겠죠. 야, 너 아무리 와이프지만 너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야, 나는 170만 원 30% 됐다 야. 15%만 줘. 내가 똑같이 나한테 110만 원 줄게. 이 와이프 대신에. 그럴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얘는 얼마예요? 15%만 돼도 23%잖아요. 버는 게. 그러니까 누군가 계속 나타나겠죠. 계속 나타나서 야, 내 돈 써, 내 돈 써, 내 돈 써라고 계속 부탁을 하겠죠. 그럼 제 입장에서는 이 지분율을 가장 낮게 갖고 낮게 부르는 사람한테 주겠죠. 그럴 거잖아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발행가가 정해져요. 그러니까 누군가 계속 나타나서 지가 뭐 인내할 수 있는 만큼 부를 거라고요. 자기가 30% 돈을 조달하는 애들은 당연히 35% 이상 뭐 달라 그럴 것이고, 국민연금처럼 거의 영원에 조달해 오시는 분들께서는 만 6%나 줘도 뭐 감사. 그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6% 10%만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라고. 그러면 고수익률에 맞을 때까지, 그러니까 110만 원에 6%, 5%라고 하면 5만 5천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70에 5만 5천 원 정도 하면 0. 몇 프로겠죠? 이 정도 지분율만 받고 투자할 사람이 있어요. 110만 원 똑같이. 그럼 저는 바보가 아니면 자산을 주겠죠. 그러면 주식의 발행가는 얼마겠어요? 만약에 5줄 받았다고 하면 110만 원을 받았는데 나는 얘한테 5주밖에 안 준 거잖아요. 그럼 주당 22만 원에 발행을 한 거죠. 그러면 5주니까 자본금 얼마요? 5천 원. 주식 발행 초과금 얼마? 21만 5천 원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회사들을 하면 이렇게 잡히는 거죠. 삼성전자 액면가가 얼마라고? 걔도 5천 원일 거예요 아마. 지금 주가가 얼마야? 150만 원. 오늘 발행하면 걔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본금 5천 원, 주식 발행 초과금 155만 5천 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발행이 돼요. 그래서 이게 발행 시장이에요. 그래서 발행가액과 액면가액 절대 같지 않아요. 그리고 110만 원이라는 실질적으로 110만 원의 통장에 들어와서 이 회사가 튼튼해졌지만 자본금 기준으로 보면 겨우 5천 원 튼튼해진 거예요. 그런데 자본금만 보고 자본이 충실해졌다 말았다로 논할 수가 있냐? 이 부분에서 사실은 많이들 부딪히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사포 쪽에서 옛날부터 저 공부할 때 그랬어요. 제가 2002년도 공부했거든요. 2002년도 공부 2004년도에 합격했는데 10년이 넘었죠 벌써. 그때도 뭐라 했냐면요. 이거 주식 발행 초과금 이 회계 처리 액면가만 없애주면 이거 없잖아요. 무액면 주식만 발행하게 해주면 이 회계 처리 필요 없다. 들어오는 돈 그대로 자본금 갖다 꽂고 그러면 상법 학자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자본금이 곧 자본 충실의 원칙이라고 말하는데 조금 더 가까워지는 거 아니냐. 제발 해달라. 그래서 작년에 들어왔다 그러죠. 무액면 주식. 그랬더니 또 우리 상법 학자님께서 좋은 일 하셨죠. 그래도 자본금 계산을 해야 되니까 뭐 50% 이상은
50% 이상만 발행가에게 50% 이상만 이사회가 정해서 자본금을 잡아라 이런 거예요. 이쪽에서 말했던 거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나중에 처치 곤란한 이놈의 계정 과목을 없애기 위해서 무익면 주식을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무익면 주식 실컷 만들고 그 중에 50% 이상만 네 맘대로 하라 이래버리면 다시 얘가 안 죽고 살아나잖아 지금. 이게 계속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그냥 무익면 주식 그게 끝났으면 발행가 110만 원, 110만 원 자본금 물 끝내서 그냥 너도나도 있고 그만. 그럼 그만인데. 액면가를 굳이 자본금에 잡아놓으면 좋은 점 딱 한 개예요. 액면가만 알면 발행 주식 총수를 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나 몇 주 갖고 있어라고 말하는 주주회가 네가 몇 프로 갖고 있구나 이걸 인식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그건 주주번호에 다 적혀 있어요. 이렇게 열어보면 몇 퍼센트 갖고 계시네요. 다 얘기가 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여튼 그걸 되게 강조하세요. 그래서 주식 발행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정하는 게 이래서 이제 뭐 이거 막 정하고 하는 게 재무관리 이론이랍니다. 재무관리로 이렇게 해서 많이 결정해요. 그리고 기업가치 평가 하시잖아요. 그 M&A 수업 들어가시면 그거 이거 정하는 거예요. 발행가액 정하는 거. 발행가액 정하는 게 뭐냐? 방법은 간단해요. 얘가 앞으로 얼마 벌 것이다. 그리고 이 업종에 요구하는 수익률은 몇 %다. 이렇게 위험한 회사에 투자를 하는데 15%는 벌어야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위험한 데가 언제 망할지 모니터하는 15%는 받아야 그래서 내가 안심하겠다. 이 회사가 얼마 번다고 1년에? 만약에 100억을 벌어요. 15%는 이제 헷갈리니까 이렇게 20% 벌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회사 1년에 얼마 버냐면 100만 원 쭉 벌 것 같아요. 앞으로 쭉 미래 동안 쭉. 그럼 이 회사 주식 얼마예요? 얼마에 사면 돼요? 500만 원. $500만 원 투자해서 20% 받으면 100만 원 버는 거잖아요. 이 회사 100만 원 벌 것 같으면서요. 나는 20% 받아야 된다며. 그럼 난 얼마 투자할 수 있어요? 500만 원. 이걸 짜는 거예요. 이게 기업가치 평가예요. 이거 결정하고 이거 결정하는 거. 얘는 지금은 춤춰줘 얘가. 100만 원 벌겠지. 재무정보 갖다 놓고요. 회계사들 막 동원해가지고 하면 막 파워포인트 이따시만하게 만들어갖고 내년에는 103만 원을 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102만 원을 벌 수 있을 것 같고 경제 위기가 한번 올 때 됐으니까 93만 원을 벌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매년 세부적으로 추정하는 뿐이에요. 근데 이게 맞을 확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10개쯤 추정을 해요. 경제 위기가 언제 왔을 때, 뭐 사태가 났을 때, 뭐 이 회사가 뭐 꼬꾸라졌을 때, 뭐 산업이 어쩌고 해서 한 10개쯤 추정을 하는 거예요. 100개인데 못 그리고 10,000개인데 못 그리겠습니까? 그냥 말만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걸 쭉 그려놓고 확률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이거를 발생 확률과 막 이렇게 해서 복잡한 재무관리 이론, 옵션 이론을 막 동원했을 때 얘가 평균 얼마가 될 것이다 라는 결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얘는 뭐 CAPM 이론이니 막 해서 위험에 대해서 막 평가를 해요. 그래서 뭐 야 그 섬유업체가 요즘에 거래되는 거 보니까 15% 정도로 거래되더라. 그러면 나도 섬유할 거니까 15%다. 근데 뭐 시장을 봤더니 내가 하려는 섬유업은 지금 시장에 있는 섬유업과 조금 틀린 거니까 그래서 조금 위험이 낮지 않겠느냐. 13%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해서 막 해가지고 요거 두 개 맞춰가지고 금액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 몇 프로 들어갈 건데? 20% 그러면 얼마 준비하면 돼요? 이렇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그 회사에 집어넣고 20% 지분 받아오면 돼요. 그게 다예요. 그 들어가는 방식을 뭐 비상장사라고 하면 기존 주주의 주식분을 사오는 방식일 것이고 상장사라고 하면 이렇게 숫자가 맞아 들어가도록 지분을 그 회사에다가 돈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아까 말한 3자회사 유증 방식으로 들어가가지고 내 지분율 실질적으로 늘리겠죠. 그런 식으로 거래하는 거 그냥 그게 다예요. M&A 기업가치 평가 다 하고요. 소설을 너무 많이 써요. 어느 지경이냐면요. 금호그룹이요. 대우건설 샀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 털리셨죠. 다 뒤에 다 설명드릴 건데 처음에 그 회사 그 대우건설이 이 정도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마 이 정도 될 거다. 금호가 얼마 주고 샀냐면요. 이거 주고 샀어요. 그래서 저렇게 되신 거예요. 신문에 계속 나오시는 거.
그래서 저게 2조가 6조로 만들어진 이유가 지금 제가 적어드린 그런 거예요. 시나리오 과정이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거기에 회계선이 변호사들은 가치평가에 개입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아이비 뱅커라고 불리는 골드만 삭스 이런 애들 있잖아요. 메릴 린치 이런 애들 달라붙어가지고 열심히 했죠. 그래서 이런 딜 성공시키면 딜 성공시키면 1% 정도 받아요. 거래가 6조 원이었다고요? 1% 얼마가 받겠어요? 600억 받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기업가치평가에서 이제 또 이렇게 그냥 무식하게 막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이렇게 큰 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설명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기업가치평가의 제일 바닥은 뭐냐면 장부가액이에요. 장부가액의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지금 내가 돈을 들여가지고 그 회사를 만든다고 하면 그만큼 돈이 들어갈 것이다. 근데 기업이라는 거는 그거 말고도 많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장사도 하고 영업에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현대자동차 만드는데 한 20조 들어가면 다 만들 거예요, 그 공장. 똑같은 공장 만들 수 있어요, 20만 원, 20조 정도 들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지금 올해 300조 넘어 400조 가까이 되거든요, 갖고 있는 게. 그럼 갖고 있는 거 5%만 들이면 현대자동차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현대자동차가 장사하는 만큼 잘할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그 무형의 가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기 위해서 장부가치를 바닥에 제일 깔아요. 장부가치 깔고 그 다음은 뭐냐면요, 상대가치라는 걸 구해요. 비슷한 애들 거를 막 가치를 구해 찍어요. 이렇게. 어떻게 상대가치가 쉽게 설명돼서 뭐냐면 제가 반포도에 아파트 사러 갈 거예요. 반포도에 아파트 이제 열심히 돈 버셔가지고 아파트 사러 가실 거예요. 50평짜리가 15억이고요. 30평짜리가 10억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앉아서 그래 반포도 평균 가격은 15 10 나누기 2 해서 12.5억이 되는구나. 바보죠 이러면. 50평짜리가 15억이니까 평당 3천이라는 얘기고 30평짜리가 10억이니까 평당 3천을 받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평당 3천 언저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상대가치를 구해요. 그러니까 그 기준점을 만들어서 그다음 내가 살려는 아파트가 만약에 40평짜리다. 그러면 12억 언저리를 생각하고 가겠죠. 반포동에.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기준점을 만들어가지고 비슷한 회사들의 현재 기업 가치는 시가총액으로 표시되거든요. 이것들을 이렇게 막 점을 찍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찍어요. 비슷한 기업들 이제 구분을 이렇게 져가지고 얘는 아주 비슷한 놈들, 얘는 좀 덜 비슷한 놈들, 뭐 그냥 뭐 비슷하다고 우기 쓰는 애들 뭐 이런 식으로 구역 나눠서 막 점을 찍어요. 그래서 그 상대 평당 가격처럼 나오는 지표들이 주식시장에 가면 퍼라고 하는 이런 것도 있어요. 단기 순이익 1원당 주식 가격이 얼마로 쳐주느냐. 뭐 이런 지표도 있고 2부 예비단위 뭐 이런 지표들이 있어요. 뭐 있는데 다 그거예요. 그냥. 평당 가격처럼 어떤 지표의 단가를 얼마로 쳐준다. 그 지표예요. 그래서 내가 총 순이익 1원당 10원에 10배로 쳐주면 이 회사 단기 순이익이 100억이면 1000억짜리를 산 거잖아요. 이렇게 쳐준다고요. 시장에서 그렇게 평가하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해서 이렇게 회사를 구해요. 요게 상대가치. 남이랑 비교했다. 요거는 장부가치, 상대가치. 그 다음을 아까 말한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써가지고 그려봤더니 이 회사는 여기서부터 요 정도 가격 밴드에 있더라. 요 안에 정도는 될 것 같더라. 그러면 이제 비딩 가격이 정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최고 경쟁에서 딱 지르시는 거죠. 뭐 최고 밑으로는 250억 이상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위로 한 320억까지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르십시오. 그러면 이제 뭐 280 이렇게 지르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 회사의 기업 가치 280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봤더니 소설을 썼는데 소설이 이렇게 써지더라. 상대 가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데 내가 소설을 열심히 썼는데 이거더라. 그럼 둘 중에 하나죠. 내가 소설을 잘못 썼거나 비교 대상 잘못 골랐거나. 근데 소설을 잘못 쓸 확률이 높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럼 내가 뭘 잘못 봤구나. 아니면 이 회사가 진짜 특이한 게 있거나.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다시 재검토를 계속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 안에 들어갈 때까지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무수한 밤을 새야 돼요. 무수한 소설가가 돼야 되고요. 이걸 다 숫자로만 해야 돼요. 미치는 거죠. 그래서 신문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말씀 드리면 애매하긴 하지만 이걸 먼저 정해요. 280.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요. 얘는 쉽잖아요. 참고 여러분 나오니까. 자, 그 다음은 이 모드를 그리는 거죠. 상대가 치면 막 갖다 꽂고 막 소설 쓴 다음에 야 무슨 우리랑 이랜드가 회사 똑같냐 해 버려. 왜냐면 우리는 뭐 오히려 좀 아웃도어 쪽에 가까우니까 뭐죠? 옛날 유행했던 거 뭐 노스페이스를 갖고 와 임마 이렇게 맞춰서 막 이런 식으로 해요. 280원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앉아. 가만히 해봤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게 되게 그러니까 큰 틀의 로직은 되게 심플하거든요. 미래 사실 추정할 의미가 뭐 있겠어요? 이 회사가 20년 동안 옷장사라는 회사예요. 그럼 장부 보면 금방 알아요. 1년에 얼마 버는지는. 작년에 100억 버는 회사가 뭐 내년에 뭔 수가 있다고 300억을 벌겠어요. 뭐 업종이 바뀐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거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작년에 100억 벌었으면 다 내년에 103억쯤 벌겠죠. 내년에 103억 못 벌면 그 다음에 106억쯤 벌 거고 평균 내면 3%좀 올라가요. 그래서 바보 아니면 금방 다 그래요. 이렇게 쓱쓱 해가지고. 그래서 그 M&A 가격 정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은 약 10분 이내예요. 상무님이 앉아갖고 야 작년 얼마 벌었냐? 얼마야? 그 작년 얼마야? 얼마? 야 작년 왜 그랬어? 이거 갑자기 꼭 그러지냐? 예, 그때는 뭐 좀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그런데 에이 그럼 다시는 안 그럴 생각했지. 됐고 그럼 평균 내와 그래갖고 그 얼마? 그래서 뭐 상무님이 180 이러면 저한테 들어가서 1, 2, 3만 원 더 올려야 되니까 183.2억 178.3억 185.1억 이렇게 이제 들고 들어가는 거죠. 일끝? 그럼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남은 일들은 야 파워포인트 색깔에만 우리끼리 하는 건 별로잖아요. 좀 밝으면 그냥 바삭하게 그런 거 써. 밤새서 이제 파스텔 톤으로 바꾸는 거죠. 그 다음은 상무님 기분 나쁘시면 다시 또 원위치. 그래서 이게 팁인데요. 밖에서 일하실 때 페이퍼웍이잖아요. 변호사들도. 그 회계사들도 옛날에는 그냥 한글로 따로따로 써서 줬거든요. 근데 경쟁이 심해지니까 파워포인트로 화려해졌어요. 법무부는 똑같아질 거예요. 지금은 그냥 의견서 그래갖고 띠띠띠 쳐서 주잖아요. 그때 되면 이따시만한 파워포인트 만들 거야 아마. 우리가 나갔을 때쯤 되면. 그래서 항상 주요 바뀔 때마다 제목으로 만약에 기업가치 평가다 이렇게 열심히 작업하셨어요. 그리고 보고 들어갔어요. 근데 고쳐! 이 파일 고치면 바보 돼요. 항상 이렇게 붙여나가야 돼요. 오늘 큰 틀에서 바뀌었잖아요. 상무님 기분은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리고 상무님보다 더 윗분이 계시거든요. 사람하고 절대 같잖아요. 우리 상무님은 파스텔 좋다고 그렇게 만들어서 죽으라고 만들어 들어왔더니 그 위에 전무님께서 야 요즘 천신없게 우리 색깔 빨간색 바뀌는 거 모르냐? 그때부터 빨간색 바꿔야 돼요. 그러면 파일 한 개 맡고 있으면 바보 되는 거죠. 버전 8.0은 빨간색이었는데 버전 7. 파스텔 톤인데 7.0이 빨간색이다. 그럼 7.0 열어가지고 8.0에 바꾼데 엎어갖고 빨리 가야 되는 거죠. 이러면 유능한 친구예요. 근데 이 파일 들고 앉아서 다시 빨간색 칠하고 있으면 쫓겨나죠 이제. 욕먹고 막.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일하실 때는 이렇게 잘 남겨놓으세요. 그래서 저도 이 파일을 보면 이게 버전 9.0인가 그렇거든요. 저는 습관이 돼서 이제 이렇게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상증자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본과 액면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총 얼마 들어왔느냐? 그래서 걔한테 지불 몇 프로 줄 거냐? 이거 결정하는 과정이 유상증자 과정이고요. 그리고 그에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건 기업가치평가를 하고 나서 몇 퍼센트를 줄 건지 정한다. 그 정하는 이유는 걔가 받고 싶은 이자율이 있으니까, 인내할 수 있는 이자율이 있으니까 그만큼을 맞춰서 준다. 그렇게 유상증자까지 아시면 되고요.